어느 여성 CEO가 길모퉁이에서 움츠리고 있는 국어라는 아버지와 두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세 부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추운 비 오는 밤, 서울의 어느 골목길. 아버지와 두 딸이 허름한 현관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한 여성 CEO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세 사람을 감동시켜 말문이 없게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일을 하면 정말 인생이 바뀔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 섹션에 남겨주세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젖은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김서연은 번쩍이는 고급 차에서 내리며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새해 첫날 밤의 공기는 쌀쌀했고 골목길 제사상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가 축축한 수증기와 섞여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여미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려다 우연히 골목 모퉁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낮고 허름한 처마 밑에서 아버지와 두 딸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얼룩진 벽에 기대앉아 야른 예투 속에 두 아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더 어린 아이는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더 큰 아이는 눈을 살짝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비오고 추운 밤에 어쩌다 저런 처지가 되었을까? 그녀는 발길을 돌리려 했지만 익숙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자의 얼굴이 그녀를 문득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득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먼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느려졌습니다. 설마.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길 위에서 가볍게 울렸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어떤 것에도 신경 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추위와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두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내일은 더 따뜻할 거야. 그 말, 그 목소리. 김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볼이 발갛게 상기된 어린 여자아이와 씩씩해 보이려 애쓰지만 여전히 떨림을 감추지 못하는 큰 아이를 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가 세상의 유일한 기둥인 것처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혹시 박민준 씨 아니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1초, 그리고 2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분명 그였지만 한때 빛나던 눈은 이제 피로와 절망으로 가득 찬 깊은 구덩이 같았습니다. 박민주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야윈 얼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가랑비가 잠시 스쳐 지나가며 모든 것이 수증기 속에 흐릿해지는 듯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순간 그의 눈빛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뒤로 물러서며 두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리를 두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과거에 익숙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민준 씨, 맞잖아요. 그 시절, 환한 미소와 꿈 가득한 눈빛으로 내 앞에 섰던 사람. 내 전부였던 사람.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져 버렸던 사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주변 공기가 멎은 듯했습니다. 낡은 처마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그를 닮은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뚫고 들어오는 추위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랑 같이 가요. 아이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는 계속 내렸고 공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박민주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고요한 밤중에 울려 퍼지며 그의 차갑게 식은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바람결에 골목 안 어느 집 부엌에서 나는 떡국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 향기는 문득 두 사람을 아주 먼 과거의 어느 설날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아직 젊었고 모든 것이 부서지기 전이었던 그때로. 과연 그는 동의할까요? 이른 아침, 옅은 황금빛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강남의 조용한 고급 빌라 거실 바닥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바깥의 번잡한 거리와는 분리된 듯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고 구석 제사상에서 남은 이른 아침의 향내음과 섞였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한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어우러진 냄새가 났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바싹붙어 앉아 앞에 놓인 찌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수하는 언니 박지우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침을 꿀꺽 삼켰지만 아직 젓가락을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부엌 문 쪽에서 이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나물 반찬 접시를 식탁에 더 놓았습니다. 그녀는 김서연 집에서 오래 일한 가사 도우미로 조용하고 말이 없지만 항상 세심했습니다.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어서 먹어. 무서워하지 말고. 두 아이는 아버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주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다소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칠어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넓은 공간 속으로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김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의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야위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하며 눈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과거의 그 청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준 씨? 민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그녀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재촉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으며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느리고 메마르게 흘러나왔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전 회계사였어요. 안정적인 직장의 수입도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최강민을 만났어요. 김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주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한 글자 한 글자를 씹어뱉는 듯했습니다. 그놈이 동업을 제안했어요. 저는 그를 믿고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넣었죠. 심지어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요. 그런데 그놈이 모든 걸 가지고 사라졌어요. 전 모든 걸 잃었어요. 빚더미에 앉았죠. 아내는. 그는 말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떠났어요. 두 아이만 남겨두고. 공간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김서연은 두 여자아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에게도 한때는 온전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쓰디썼습니다. 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직업도 없고 집도 없죠. 빚은 계속 늘어나고요. 저와 아이들은 그때부터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어젯밤 그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위로였지만 무력감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냅킨 끝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박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정을 생각해서라도요. 공간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창틀에서 찻잔으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거절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세 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그녀에게 빚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은 받고 싶지 않아요. 김서연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건 정이지 동정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명주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닌 존중에서 비롯된 구명주를. 그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우가 소심하게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수아가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둘 다 야위었고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 없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서연은 그의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사무용 책상으로 가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최강민에 대해 즉시 알아보세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는 걸까요? 밖에는 햇살이 높이 떴지만 밤사이의 안개는 아직 나뭇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박민준이 한때 가졌었고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점점 멀어지는 가정식의 향기였습니다. 골목 밖 오토바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시의 익숙한 소음들이 빌라의 넓은 공간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민주는 유리창에 기대서서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마당에서 뛰어노는 두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우와 박수아는 깔깔거리며 붉은 벽돌 바닥 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이 여사님은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공기놀이 돌멩이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두 아이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인내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옮기는 거야. 하지만 다음 수를 계산하기 위해 하나 남겨두는 걸 잊으면 안 돼. 두 아이는 귀에 깊게 듣고 조심스럽게 작은 돌멩이들을 옮겼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이 놀이, 아주 옛날, 그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맑은 눈과 길게 따 넘긴 머리를 한 소녀 곁에서. 두 사람은 도시가 지금처럼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차기 전 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공기놀이를 했었습니다. 시간에 묻힌 줄 알았던 기억이 지금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서연의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머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에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추위를 견디며 처마 밑에서 잠드는 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아이가 배불리 먹고 추위에 떨지 않고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아이들을 이 안전한 곳에서 다시 끌어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 갈등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남에게 신세 지고 사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그럼 고통 속에서 사는 건 익숙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돌아섰습니다. 김서연이 지평관 근처 낮은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했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하게, 마치 인생의 모든 풍파가 그녀를 흔들 수 없다는 듯이. 그녀는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동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람 고등학교 기억나요? 민주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김서연은 근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저 시험 공부 도와줬잖아요.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너무 끈기 있어서 회계사 안 했으면 선생님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라.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김서연도 웃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신나게 놀고 있는 두 아이가 있는 마당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느렸습니다. 최강민 기억나요?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기억하냐고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의 눈엣 가시였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집안도 부유했지만 속이 좁고 질투심 많은 녀석. 그 자식이 어떻게 됐는데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김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의 반지를 살짝 돌리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몰랐어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헛소문을 퍼뜨린 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세월 따라 희미해진 기억들을 애써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옆반 서연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절 못 알아보셨어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옅은 햇살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옛 모습의 윤곽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더 성숙해지고 차분해졌을 뿐. 아, 당신이었군요. 그때 그 소녀. 그는 갑자기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절 원망하지 않았어요? 김서연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제가 왜 오빠를 원망해야 하죠? 제가 그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잖아요. 오빠는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말에 그는 다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쉽게 등을 돌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생각해봤는데 그때 오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 구석 치자나무 꽃향기를 은은하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 그녀를 찾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불행이 그를 끌고 다녔고 결국 두 어린 딸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김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을 갚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갚는다는 걸까? 그가 묻기도 전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김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보고를 들으며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한마디만 했습니다. 강민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요? 박민주는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당에서는 박지우와 박수아가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둠이 다시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옅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책상 위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드리웠습니다. 김서연의 부동산 회사 사무실은 전문적이면서도 너무 차갑지 않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복도를 따라 놓인 푸른 화분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커피 머신 소리가 뒤섞여 진지하면서도 편안한 업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서연은 큰 사무용 책상 뒤에 앉아 손에 든 서류 페이지를 꼼꼼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숫자들은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녀가 진실의 조각들을 맞추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 앞에 보고서는 그의 진짜 모습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사기 계약, 횡령된 투자금, 교묘한 회계 수법으로 감춰진 쌓여가는 빚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과거의 박민준을 속여 그가 수년간 일궈온 작은 회사를 빼앗았던 것입니다. 김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가득한 눈빛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닌 30대 중반의 회계팀장 윤지혜 씨가 그의 앞에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회사 회계팀에서 한번 일해보시는 건 어때요?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는 말을 멈추고 무의식적으로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훌륭한 회계사였어요. 과거의 일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묻어두지 마세요.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잘했지만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던 윤지혜 팀장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세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고 다시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매우 익숙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지런히 정렬된 숫자들. 하지만 펜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그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최강민과의 협력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었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가졌던 그는 하룻밤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싸우듯 펜을 꽉 쥐었습니다. 맞은편에서 김서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속 갈등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이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뜨거운 김치전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밀가루와 김치, 간장 양념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윤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접시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여사님 손맛 정말 좋으시네요. 민준 씨도 드셔보세요. 힘내서 다시 시작해야죠. 민준은 노릇하게 구워진 김치전을 보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면 종종 이 음식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한 조각을 집어들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서연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오후 햇살이 점차 옅어지며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지만 이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회계팀 사무실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프린터 소리와 직원들 사이에 작은 대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민주는 모니터 앞에 앉아 스프레드시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 업무 절차는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일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윤 팀장의 말이 옆자리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빨리 적응하시네요. 민주는 살짝 웃으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윤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럼 당신의 동기는 뭐예요? 그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윤 팀장은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에서 그녀는 단지 생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닫혔습니다. 안쪽 공간은 따뜻한 노란 불빛에 잠겨 있었지만 분위기에는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손으로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최강민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징후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이 서류를 언론에 넘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그 말을 막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뭘 하려는 거예요? 김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먼저 바로잡을 기회를 줄 거예요.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만약 그가 거부한다면요? 그녀는 다른 서류 페이지로 넘기며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대가를 치러야죠. 그는 침묵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여인은 더 이상 고등학교 시절의 소심한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최강민 같은 위험한 인물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영수증 뭉치를 검토하며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이 일은 꼼꼼함을 요구했지만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에 집중하는 느낌이 그를 더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 팀장이 다가와 그의 의자 등받이에 한 손을 얹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원하시면 정식 직원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잠시 놀랐습니다. 이곳에 정식 직원이 된다는 것.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 그는 이 일을 단지 버티기 위한 방법,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두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펜을 살짝 쥐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조용한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최강민 씨가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반응은 어때요?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고 반짝이는 불빛이 붐비는 거리를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이 닥치든 준비가 된 듯 전화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밖에서 민주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는 옛날 설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온 가족을 위해 생강전과를 만드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톡 쏘는 향긋함과 달콤한 맛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 드문 따뜻한 기억과 같았습니다. 지금 새로운 압박감 속에서 숫자들과 어른들의 계산 속에서 그는 문득 그 맛, 잃어버린 평온한 날들의 맛을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서울 도심의 번화한 거리를 내리쬐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행인들의 얼굴에 와 닿았지만 고급스러운 카페 안의 공기는 은밀한 냉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런 만남에 익숙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판세가 뒤집힐 수 있는 만남. 화려한 샹들리에와 낮은 재즈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공간 한가운데 한 남자가 의자의 등을 기대앉아 도전적인 반쪽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강민. 그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맨 위 단추를 풀어 가느다란 금목걸이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앞에 커피 자는 얼음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는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선에는 호기심 반, 혐오 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김서연. 그는 느릿하게 말하며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만나는 걸 아직도 좋아할 줄은 몰랐네.
난 당연히 고소장부터 보낼 줄 알았는데.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눈빛은 태연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난 박민준이랑 더 이상 아무 관련 없어. 그녀는 예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이 자와 마주하고 보니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에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고 그의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가짜 계약서, 50억 원의 부채. 당신 회사 무너뜨리기에 충분한가요? 최강민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재빨리 훑어보았고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곧 모든 것이 장난인 것처럼 껄껄 웃어젖혔습니다. 지금 영화 찍는 줄 아나? 그는 몇 장 넘겨보았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딴 걸로 뭘 증명하는데? 김서연은 침착하게 스푼으로 앞에 놓인 아이스 카페라테를 부드럽게 저었습니다. 잔에서 퍼져나온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손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또렷하게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당신이 장부를 조작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건 사본일 뿐이에요. 원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최강민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김서연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난 장난치는 거 안 좋아해요. 공기가 팽팽한 줄처럼 긴장되었습니다. 주변의 소리들, 종업원의 움직임,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커피 머신 소리, 유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턱을 치켜세우며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손이 그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약간의 위협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박민준도 같이 끌어내릴 수 있어. 그 말에 김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더 이상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빠른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최강민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금의 경멸도 없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김서연이 빈말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이 일 처리할 수 있어. 그는 마치 숙고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줘. 김서연은 생각하는 척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3일 드릴게요. 3일. 그가 이를 수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거나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아이스 카페라테 잔을 책상 위에 다시 놓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생이었을 때 그녀와 민주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피곤한 시험 기간 동안 아이스 카페라테 한 잔을 나눠 마셨습니다. 민주는 쓴맛을 더 좋아했고 그녀는 단맛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없이 습관처럼 조금씩 나눠 마셨습니다. 시간과 사건들에 의해 지워져 버린 습관. 그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아직 따갑지 않은 햇살이 길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그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째 벨 소리 후에 민준이 바로 받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됐어요? 넓은 회의실 안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사각거렸습니다. 공기는 약간의 긴장감을 띠고 있었지만 무겁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방금 인쇄한 계획안을 두 손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동료들을 훑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직원들 그룹 앞에서 서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 수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며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어젯밤 김서연의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안을 펼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선들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종이 한 장을 비추며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계약서 조항대로 계산하면 회사는 10억 원에 달하는 불합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회계 오류이고 2월 7일 자부칙 조항에 따라 수정하면 이 금액 전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직원이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윤 팀장이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실력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서로 속삭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손에 든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 한 사람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오류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이 계약서는 여러 번 검토를 거쳤는데요.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끼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비록 한동안 이 분야를 떠나 있었지만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불합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윤 팀장이 먼저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거의 외부인 취급을 받던 그가 이제는 진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테이블 끝에서 김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김서연은 전화를 받아 잠시 들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서연 대표님, 방금 언론에서 최강민 씨 비리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 회사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과연 금융 뉴스 사이트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군.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최강민은 많은 사람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는 사무실 책상에 다시 앉아 수정된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부드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그의 일부인 것처럼.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한때의 기술과 날카로움이 영원히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단지 그가 다시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윤 팀장이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장기적으로 남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당신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살짝 웃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윤 팀장은 웃으며 그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몇몇 동료들이 시원한 인삼차를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민준에게 병을 건넸습니다. 그는 받아들고 숨결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인삼차를 한 모금 마시자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날씨가 더울 때마다 인삼차를 끓여주셨고 설날에는 생강전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 품에 기대어 위로받던 느낌을 기억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생계 걱정에 짓눌리지 않는 삶, 두 딸을 위한 평화로운 가정을.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분노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서연 씨, 원하는 게 뭐야? 최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삼차 잔을 들어 작은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춰보시죠.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글자씩 끊어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김서연은 살짝 웃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다가올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밖에서 깜박이며 방 안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깊이 잠든 두 여자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한 눈빛으로 박지우와 박수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얼굴에는 걱정 한 점 없었습니다. 그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세 부녀는 시장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그의 아이들은 따뜻하게 잠잘 곳이 생겼고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그는 이 평화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진동하며 고요한 밤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즉시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날 망쳤어. 가만두지 않겠다. 최강민이었습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널 망쳤다고?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선 거야. 닥쳐. 최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김서연 그늘 아래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내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갔지.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상대방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좋아. 두고 보지.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최강민은 절망적이었고 그 같은 자는 궁지에 몰리면 발버둥 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돌아보았습니다. 김서연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민주는 살짝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녀가 단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혼자 맞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문득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저한테 장학금 양보했던 거 기억나요? 민주는 잠시 놀랐습니다. 장학금.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도 그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양보했죠. 이유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오빠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습니다. 그때 최강민이 오빠를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던 게 기억나요. 오빠가 장학금을 포기했을 때 그가 웃긴 했지만 눈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민주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단순히 서연이가 더 자격이 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그와 최강민 사이에는 그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은밀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김서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걸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서연은 살짝 웃었습니다.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깥 가로등은 여전히 깜박였지만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한 듯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밝은 보름달 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바닥에 부드러운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조용한 방 안,
박민주는 작은 나무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앞에 놓인 구겨진 신문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일면을 가로지르는 큰 제목, 최강민 회사, 연이은 금융비리 끝에 공식 파산 선언. 민주는 글자들을 보며 낯선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파멸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쾌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결말을 보면 안도감, 심지어는 희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모호한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했습니다. 책상 위의 전화기가 새로운 메시지와 함께 밝아졌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민주는 답장하지 않고 오랫동안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생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김서연이 들어섰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신문을 힐끗 보고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민주는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에는 조금의 흥분도 없었습니다. 더 기쁠 줄 알았어요. 그는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네요. 김서연은 의자를 끌어당겨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빠가 누구를 해친 게 아니에요. 최강민이 자초한 일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졌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관리자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서연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오빠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직력도 있고 전략적인 사고도 뛰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점이에요. 민주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회계 업무만 잘할 뿐이에요. 프로젝트 관리는 다른 문제죠. 그녀는 동의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전 오빠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여사님이 따뜻한 연잎차 한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잎차 향기가 조용한 공간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녀는 찻잔 2개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어릴 적 꼬마 사장님이 이렇게 크셨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꼬마 사장님이라는 별명은 그가 아직 자신의 포부를 안고 허둥대던 시절부터 그녀가 자주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연잎차 잔을 보았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옛날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천천히 정성스럽게 차를 끓이셨습니다. 어릴 때 그는 종종 어머니 품에 기대어 어머니가 뜨거운 차를 잔에 따르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 미소 짓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희미해진 줄 알았던 기억들이 지금 이 순간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여사님이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민주는 찻잔 가장자리를 살짝 쥐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을까? 그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는 김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2 여자아이 방문 앞에서 민주는 깊이 잠든 2 딸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곰 인형을 꼭 껴안고 있었고 속눈썹이 꿈꾸듯 살짝 떨렸습니다. 박수아는 옆으로 누워 작은 입술로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에게는 노력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나왔고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망설이는 걸까요? 그는 한숨을 쉬었지만 이번에는 그 숨결 속에 가벼운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사무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내일 그는 김서연에게 답할 것입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반짝이는 나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직원들 사이의 작은 대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 속에서 박민주는 작은 회의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느라 부산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정식으로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보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그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미래를 피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바로잡는 그의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습니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민준이 돌아보자 윤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격려로 가득했습니다. 침착하게 하세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첫 회의. 넓은 회의실에는 직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앞의 자료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도 있었고 의심스러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막 직책을 맡았고 게다가 순탄치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를 믿어줄까? 그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서연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회의 시작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일어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 계획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면 운영 비용을 최소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지만 이내 테이블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중년의 남성, 아마도 오래된 직원인 듯한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사람을 즉시 설득할 만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자료 가장자리를 살짝 쥐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통제 모델을 적용하면 최적화할 수 있었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도 서로 작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문득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그를 보증합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김서연이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두를 훑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한번 맡겨보죠.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년 남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손에 든 자료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잡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김서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자신에게 신뢰를 보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윤 팀장이 밖에서 사온 따끈한 김밥 봉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빨리 점심 먹고 다시 일합시다. 민주는 김밥 한 줄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밥. 젊은 시절 그와 옛 동료들이 바쁜 날들 사이에서 뜨거운 김밥으로 점심을 서둘러 해결하곤 했던 익숙한 맛. 그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익숙한 느낌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음을 덜어주었습니다. 윤 팀장이 그의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춰 작게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당신 아이디어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탐색하는 표정이었지만 어떤 이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그와 먼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짝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죠. 창밖에는 한낮의 햇살이 번화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주는 동료들의 악수와 감탄 어린 시선 속에서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받았던 의심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산 최적화 결과를 상세히 보여주는 통계표가 떠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회사의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아이디어에 반대했던 재무팀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실력 있으시네요.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극적이며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여정을 처음부터 지켜봐 온 윤 팀장은 팔짱을 끼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정식 직원으로 추천해 드릴까요? 회의실 전체에 지지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지만 이내 천천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함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공간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해하는 눈빛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했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예 때문이 아니라 두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민중 같은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늦은 오후, 사람들이 점차 퇴근할 무렵, 민준이 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누가 전화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받기 버튼을 누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졌다. 하지만 너무 드게 해하지 마라. 최강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잠 못 이루는 긴 밤을 보낸 것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만함도 도전적인 태도도 없었지만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강민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증오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최강민 같은 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에게서 사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서연이 문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은 다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빚진 건 없겠네요. 그렇죠? 김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마도 최강민은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아직 중요할까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윤 팀장은 옆에 앉아 커피를 저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김밥 장사를 해서 저를 학교에 보내셨어요. 민주는 그녀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은 먼 곳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복수하거나 남보다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팀장의 이야기는 또한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되찾는 것 대신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는 대신 남은 것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푸른 나무 그늘 사이로 스며들어 빌라 마당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말 아침 공기는 평화로웠고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계란빵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박지우와 박수아가 제잘거리며 박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가득한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두 쌍의 눈이 어린아이의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우리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박지우가 자신의 그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정원이 있는 작은 집, 그 옆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몸을 숙여 부드럽게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들 정말 잘했네. 그는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박수아도 신이 나서 자신의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빠, 제가 그린 거 예뻐요? 그림 속에는 아버지와 두 딸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의 온기가 느껴지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딸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두 딸이 바라는 것은 큰 집도 예쁜 옷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온전한 가족,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제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집 현관에서 김서연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많이 변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허우적거리던 남자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집을 구하고 싶어요. 민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할 때예요. 언제까지나 서연 씨에게 기댈 수는 없어요. 김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결정이 그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것이 그의 성장을 위한 이정표이며 그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기 위해 필요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지할게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민주는 그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가족. 얼마 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는 걸까? 그녀는 그를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 삶의 일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이 여사님이 노릇하게 계란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자 두 아이는 신이 나서 달려와 예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먹어도 돼요? 이 여사님은 웃으며 재빨리 접시에 담아 가볍게 불었습니다. 자, 먹보 아가씨들. 조금 식혀서 먹어. 뜨거울라. 민주는 문가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란빵. 그는 어머니도 비 오는 날이면 이 음식을 만드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향기. 멀어진 줄 알았던 기억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두 아이는 즐겁게 빵을 한 입씩 베어 물었습니다. 눈에는 소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해낼 것입니다. 그는 해내야만 합니다. 그는 몸을 숙여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해낼게. 아빠 믿지? 박지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네, 믿어요. 박수아도 신나게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최고예요. 민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력한 동력이 심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멀리서 김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살짝 주먹을 쥐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복도에 열쇠꾸러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주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채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두 여자아이가 그를 쏜살같이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들이 나무 바닥 위를 타닥타닥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 정말 예쁘다. 아빠. 박지우가 거실 한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공간 전체를 껴안으려는 듯했습니다. 박수아도 지지 않고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민주는 문가에 서서 즐거워하는 두 딸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아빠가 해낼게. 아빠 믿지?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아파트는 크지 않지만 새 부녀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빠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는 마치 자신을 다독이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늦은 오후, 창밖으로 햇살이 점차 사라질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작은 수건에 손을 닦으며 서둘러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특유의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김서연은 안으로 들어서며 그의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는 소박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 세트, 아늑한 주방, 그리고 특히 작은 침실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두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지우와 박수아는 방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서연 이모, 김서연은 몸을 숙여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 집 어때? 네, 정말 좋아요. 박수아가 예쳤습니다. 우리 집엔 부엌도 있어요. 아빠가 매일 밥 해준다고 했어요. 김서연은 웃으며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준은 그저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민준은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김서연은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저 멀리 가는 건 원치 않아요, 민준 씨. 가벼운 말이었지만 그의 심장을 느리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달빛 아래 아버지와 두 딸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스탠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김서연은 살짝 웃었지만 눈은 평소보다 더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인 거네요? 두 아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서연 이모, 우리랑 같이 살아요. 박지우가 팔로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수아도 재빨리 따라 껴안았습니다. 두 아이는 마치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처럼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가족. 언제부터인가 그 두 글자가 더 이상 그에게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편 작은 부엌에서는 따뜻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님이 부엌에 서서 작은 숯불 위에서 끓고 있는 밥솥을 살짝 젓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밥 냄새가 민준의 마음속에 아득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도 이렇게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그도 단지 어린아이였고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서연은 민준 옆에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민준은 돌아보았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고백일까? 아니면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일까? 밖에서는 달빛이 작은 아파트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점차 돌아갈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발코니를 스쳐 지나가며 하루의 뜨거움을 식힌 도시의 신선한 공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하늘은 점차 부드러운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마지막 햇살이 멀리 보이는 지붕들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따뜻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관찰하며 그의 얼굴 윤곽이 처음 만났을 때의 긴장과 피로 대신 점차 편안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했던 말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맴돌았고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지 당신을 돕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민준 씨.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곁에 있고 싶어요. 단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요. 민준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늘 그녀와 자신이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감정을 숨기려는 습관처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과거가 두렵지 않아요? 김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잃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상실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자기 자신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한때 그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다시 여기에 서서 그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깨뜨렸습니다. 두 아이가 집안에서 발코니로 뛰쳐나와 각각 김서연의 팔 한쪽씩을 껴안았습니다. 서연 이모, 우리 양어머니 해주세요. 박지우가 반짝이는 눈을 깜빡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박수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꼭 붙잡았습니다. 김서연은 몸을 숙여 부드럽게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앙어머니라고? 네. 이모는 우리를 아껴주고 돌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어머니 맞죠? 김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양어머니 할게. 두 아이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제잘거렸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두 아이를 외롭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꺼이 그와 함께 짐을 나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손을 뻗어 김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에서 전해오는 온기를 느끼고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서연 씨. 그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었고 난간에 앉은 작은 새들의 지저 0XA, 0XB7, 0XA 익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점차 켜졌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그의 손을 살짝 쥐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음엔 뭘 할까요?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약속처럼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광장시장의 불빛이 작은 길들을 환하게 비추고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주말 저녁의 활기찬 분위기가 서울 도심 속 이곳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옷, 장난감,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고, 특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서연은 옆에서 걸으며 편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기분을 느껴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업무 압박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음엔 뭘 할까요? 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었고,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왔으며, 이제 더 견고한 무언가를 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 고소한 호떡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지우와 박수아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아 주인이 반죽 위에 꿀과 견과류를 넣고 뜨거운 철판 위에서 누르는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빠. 박지우가 뜨거운 호떡을 손에 들고 후후 불면서 한 입 베어 물며 예쳤습니다. 박수아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즐거워하는 두 딸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만에 가져보는 진정한 평온한 저녁인가.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번민도 없이 단지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김서연은 옆에 앉아 살짝 턱을 개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전 영원히 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잖아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찾았습니다. 단지 운명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헤쳐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네 사람이 붐비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김서연이 문득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녀는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두 딸을 보다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두 아이를 제 조카로 입양하고 싶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민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속력이자 공식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여러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의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큰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동의의 말이 아니라 이정표이며 이제부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가족이 될 것이라는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몸을 숙여 두 딸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두 아이는 아빠가 갑자기 자신들을 꽉 껴안자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박지우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살짝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이모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인이야. 박수아는 눈을 몇 번 깜빡이다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모 뭐라고 불러야 해요? 김서연은 웃으며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서연 이모라고 불러.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이미 더 친밀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네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 강인한 여성, 그리고 순수한 두 아이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한 순간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연 씨. 그녀와 민준이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남성,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최강민에게서 온 소식이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가요?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김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까의 평온함이 없었고 더 침묵에 잠긴 듯했습니다.
최강민. 끝난 줄 알았던 이름이 아직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붉은 노을이 한강 수면 위에 길게 드리워져 하늘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은 화려한 노을빛을 반사하며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서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강변 둔치에서 박민준과 김서연은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서서 피부에 와닿는 저녁 바람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고도 그들은 여전히 여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박지우와 박수아가 하늘 높이 뜬 연을 따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강둑에 부딪히는 잔잔한 물결 소리와 어우러져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을 보다가 살짝 김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날 일 신경 쓰여요? 김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평온했습니다. 민주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녀는 반짝이는 저녁 물결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집 팔아서 빚 갚고 지금은 어디선가 숨어 지낸다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요. 용서받을 생각은 없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했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살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경 쓰여요? 김서연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지나갔어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부드러움이 서렸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저도 앞만 보고 싶어요. 두 아이가 달려와 김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모는 우리 양어머니예요. 박수아가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서연은 몸을 숙여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요.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단 3마디였지만 그가 그녀에게 느끼는 모든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어 주었고 그와 아이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점차 건물 뒤로 넘어가고 부드러운 황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로의 곁에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끼고 폭풍 후 치던 날들 뒤에 찾아온 드문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린 수년 만에 서로를 찾았네요. 민준이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함께 헤쳐왔습니다. 더 이상 원한도 과거의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걸어갈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강물 위로 작은 배 한 척이 천천히 잔잔하게 물살을 가르며 흘러갔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빛을 반사하며 긴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 박민준 씨처럼 말이죠. 제가 배운 것은 삶이 당신을 아무리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의의 마음을 연다면 빛은 항상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김서연 씨는 단지 한 가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실감 또한 치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행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것은 씨앗과 같아서 행복이라는 숲 전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방식으로 부유해진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김서연 씨와 박민준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혹은 선행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의미 있는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